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동물 영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 고양이 사료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사료가 또 동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들의 반 이상은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은 개의 46%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고양이의 39% 정도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병,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심장 질환, 또 간, 신장 질환 이러한 것들은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들을 원인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두 책을 참조하였는데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쓰여진 책으로 100%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의학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의학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 방법, 그리고 사료를 먹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이 반려동물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100%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 부분 이 책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참조해 보면 좋겠고요. 이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보호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자들은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료회사에서 충분한 또 이런 연구를 거친 후에 이 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들에게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동물병원에서 또 추천하는 그런 사료들은 이 동물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불신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보호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분별해서 이 동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첫 여기 표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에 대한 정보는 다 틀렸다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이 개, 고양이 사료의 전문가인 앤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거대한 사료 회사에 맞서서 싸운 2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7년 3월 역사상 최대 사료 리콜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명 사료 브랜드 100개 이상이 리콜이 되었는데요. 오염된 사료 때문에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약 6천만 가에 달하는 캔과 사료가 리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료를 오염시킬 물질은 바로 밀, 글루텐과 멜라민이었는데요. 멜라민은 플라스틱 제품의 코팅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발견된 것이 바로 시아누르산인데요. 이것은 바로 수영장을 소독할 때, 염소로 소독할 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왜 사료에 들어간 것일까요? 이것은 단백질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과 그 부피를 늘리기 위한 보충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이 주 원료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되는 중국산 식재료 중 검사를 거친 것은 고작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콜 사태가 있은 다음에 이 사료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이러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며 동물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사료는요, 사료에는 우리가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수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함유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러한 것들이 그 원료들이 어떻게 사료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주로 동물성 육류가 주 원료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닭고기, 뭐 소고기, 뭐 양고기, 그리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연어, 참치 이런 것들이 주 원료인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또 사람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살코기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동물 사료의 원료가 되는 이 육류들은요, 도축장에서 식용이 불가능한 뭐 신체 부위나 혈관, 때로는 혈관, 털, 발굽,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살을 발라내고 남은 생선 머리, 꼬리, 뼈, 내장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식용으로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바로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요. 탄수화물은 옥수수와 밀이 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는 사람이 우리가 뭐 빵이라든지 국수를 만들어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밀가루가 아니라 그 모든 제품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바로 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옥수수나 이런 밀이 주 성분인 사료를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탄수화물의 소화 능력이 사람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므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2대1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매 끼니에 반드시 탄수화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뭐 1-2회나 1-2회만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암이나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또 이 지방, 우리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이 지방은요, 또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폐유라든지 식당에서 나오는 유지가 주 공급원이고, 또 하나는 바로 렌더링 공장에서 나오는 동물의 기름이 이 지방의 주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동물 사료에 사용하는 성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먹은 동물들은 당연히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료를 고온, 아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는데요. 그 가열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량의 영양 보충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 할지라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기 손상이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료 공장에서는 사료의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인공 향료를 첨가하는데요. 향료에 또 방부제를 섞어 또 뿌리게 되면은 또 이 색깔이 칙칙한 갈색이던 그 사료가 약간 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또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료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참 신선한 고기가 들어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육류라든지 음식들을 상온에 뭐 하루 이틀만 보관해도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피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료들은 사실 실온에 놔두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방부제,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 방부제 중에는 뭐 BHA나 BHT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동물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보존제인 에톡시킨은 동물에게 면역 결핍증, 백혈병,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료의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뭐 납, 수은, 비소,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이 발견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동물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중금속은 배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금속들이 몸에 계속해서 축적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물질들이 동물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중에 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료에서 그 펜토바비탈이라는 성분이 검출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사료에서 이러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냐면요. 언제부턴가 이 동물들에게 이 안락사 주사를 놓게 되면은 내성 때문인지 약물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수의사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의학센터에서 혹시 사료를 통해서 이러한 내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무려 그 사료의 74개의 샘플 중에서 31개에서 이 펜토바비탈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기업의 사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나 그런 영세업자의 사료들을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또 많은 사료에서 또 이런 성분이 검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요. 이 사료에서 발견되는 이 약물의 이 양은 너무나도 적은 양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었으면 즉각 생산이 중단되고 리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이 소량의 양으로도 동물의 간의 기능을 파괴시킬 수 있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안락사 당한 사체를 땅에 이제 묻어 주었는데요. 그 땅에 묻은 것을 뭐 맹금류나 야생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죽어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에서는
약 8주 동안 연구한 결과만 가지고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이러한 사료들을 8주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료를 뭐 몇 년, 몇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사료를 먹게 되는데요. 그런 장기간 이러한 사료를 먹었을 때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는 아무도 그것을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조사를 해보니 이 사료의 그런 많은 원료들이 바로 렌더링 공장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렌더링 공장은 무엇일까요? 렌더링 공장은 현대 사회가 배출한 온갖 쓰레기의 종착역이 바로 이 렌더링 공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공장에는 포디동물은 뭐냐면요, 어떤 죽었거나 또 병들었거나 죽어가거나 또 불구가 된 그런 동물들을 포디동물이라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또 이런 렌더링 공장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 또 로드킬 당한 동물, 또 심지어는 안락사 당한 동물까지도 수거하여 이 공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료들을 분쇄기에 넣고 가른 다음 약 90분 동안 140도의 온도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액체와 지방을 제거하고 바짝 건조시켜 다시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료 성분표에 나오는 6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료 성분표에 6분이라는 성분이 있다면은 그 사료는 절대 먹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료에 반려동물의 사체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NA 검사를 해보았지만 이미 렌더링 과정 중에서 이 고온으로 가열하여서 이 DNA가 파괴되어서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락사에 사용된 약물인 펜토바비탈 나트륨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료회사에서는 결코 반려동물의 사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일단 100% 그 말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들은 이 사료를 먹이실 때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그러한 사료에 또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사료를 성분을 또 해석하는 방법과 어떻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사료, 개고양이 사료가 통해서 왜 이렇게 동물들이 병에 걸리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생산되는 육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식물들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사료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료 성분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또 안전하게 이 개, 고양이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